여러분, 관공서에 방문해야 하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니까 뭐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이요. 보통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일단 되게 피곤하죠. 가서 번호표 뽑고 그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내 번호 언제 뜨나 전광판만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서류 하나 떼는 건데도 마치 치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람이 되게 긴장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간 자체가 워낙 딱딱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딱딱한 시청 건물 지하에서 아이들이 막 보드게임을 하면서 웃고 있고 또 누군가는 커피 마시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 상상만 해도 그 공간이 주는 특유의 중압감이 완전히 사라지네요. 아주 낯설지만 꽤 매력적인 풍경인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믿기 힘든 풍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6년 4월 11일 일요일인데요. 아, 오늘부터 그 행사가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제62회 도서관 주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토닥토닥TV에서 보도한 뉴스 리포트 자료를 바탕으로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도서관들의 현주소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미션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흔히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그 먼지 쌓인 책장 아니면 막 쉿 하면서 절대 정숙해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니까요. 지금 이 작은 도서관들은 단일한 기능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아주 필수적인 다목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자료를 보면서 도서관이 마치 우리 동네의 스위스 아미나이프, 그러니까 맥가이버 칼처럼 변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맥가이버 칼이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변화의 첫 번째 단서가 앞서 제가 상상해보자고 했던 바로 그 시청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전북 익산시의 신청사가 개청을 했거든요. 네, 딱 한 달 전이네요. 맞아요. 한 달이 된 지금 이 건물 지하 1층에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무려 485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도서관이 들어선 건데요. 와, 규모가 상당한데요? 장서만 5,500여 권이고요. 다목적 홀이랑 시민 동아리방까지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시청 건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행정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이나 민원실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노른자 땅이니까요. 네, 그런데 지하 1층이라는 핵심적인 공간의 상당 부분을 도서관에 할애했다는 건 이건 단순한 건축적 선택을 넘어선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솔직히 저는 관공서는 치과 가는 것처럼 긴장된다고 했잖아요. 시청 지하에 착종 가져다 놓는다고 시민들이 거길 동네 거실처럼 편하게 느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관공서라는 곳은 철저하게 목적 지향적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아, 용건이 있을 때만 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용건이 없으면 절대 시청에 가지 않습니다. 하하, 맞아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거나 여권 만들거나 할 때만 가는 통과역 같은 곳이죠. 볼일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나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시민과 관공서 사이에는 행정처리라는 아주 딱딱한 목적만이 존재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권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시민들은 그 공간을 멀게 느끼는 거죠. 아하, 심리적인 벽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 관공서 건물 안에 누구나 편하게 앉아서 나무 냄새 맡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생겼다. 이건 시민들이 시청을 찾는 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엄청난 설계입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제는 서류를 때려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주말에 쉴 겸 동아리 사람들 만날 겸 찾아가는 목적지가 되었다는 거죠. 와, 그러네요. 예전 같으면 민원 대기표 뽑아놓고 초조하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래층에 쓱 내려가서 책도 보고 내 시간을 되게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공간의 성격이 바뀌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심리도 완전히 바뀝니다. 위축되어 있던 방문객이 아주 주체적이고 편안한 이용자로 변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네, 익산시의 작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방이 아닙니다. 시민과 관공서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심리적 벽을 물리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서 확 허물어버린 거죠. 열린 행정의 아주 세련된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 485제곱미터의 공간 하나가 시청을 동네의 커다란 거실로 만들어버린 셈이네요. 건물만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시민과 국가기관의 관계성 자체를 리모델링했다는 점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례죠. 자, 이렇게 익산시 사례로 도서관이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도서관 특유의 편안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더 시급한 문제, 그러니까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의 의문이네요. 사실 공간이 주는 신뢰감이 확보가 되면요. 그 공간은 필연적으로 커뮤니티의 가장 약한 고리를 메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약한 고리요? 네, 오늘 자료 중에 경북 성주군과 의성군의 사례가 바로 그 약한 고리, 즉 돌봄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위기를 도서관이 어떻게 방어해내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농촌 지역의 돌봄 문제는 진짜 심각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성주군은 성주 어울림 복합타운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이번 4월부터 11월까지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네,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맞아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전문 강사진이 와서 그림책 활동도 하고 창의 미술에 독서 토론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 호응이 아주 대단하대요. 의성군 사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4월 7일부터 연말까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지역마다 특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보니까 금성면에서는 영어 그림책 읽기를 하고요. 다인면에서는 무려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시간대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 아, 아이들 학교는 끝났는데 부모님들은 아직 퇴근 전인 그 마의 시간대군요. 네, 돌봄 사각지대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간이죠.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심에 비해서 민간 학원이나 방과후 시설 같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빈틈을 바로 공공재인 도서관이 메우고 나선 겁니다. 잠깐만요. 취지는 너무 훌륭하고 100번 이해가 가는데요. 솔직히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우리가 아는 도서관은 책을 읽고 사색하는 기본적으로 침묵이 전제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창의 미술을 하고 독서 토론을 넘어서 심지어 보드게임을 한다고요. 네, 보드게임을 하죠. 보드게임은 특성상 애들이 환호성도 지르고 박수치면서 시끌벅적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우리가 알던 도서관의 정체성을 너무 심하게 훼손하는 거 아닐까요? 자칫하면 그냥 시끄러운 문화센터나 타가소로 변질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타당한 우려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도서관과 보드게임은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서 선생님 완전 혼날 것 같은 조합이죠. 네. 하지만 지금 성주군과 의성군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를요. 정체성의 훼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진화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진화요. 앞서 농촌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말씀드렸죠. 대안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가장 의지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공공공간이 바로 도서관인 겁니다. 아, 일종의 신뢰 자본이군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 낯선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공공이 관리하고 지식의 상징인 도서관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안도감을 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도서관이 오랫동안 쌓아온 굳건한 신뢰의 브랜드, 그 위에다가 돌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살짝 얹은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게다가 이게 단순한 타가소가 아니라는 점이 의성군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금성면은 영어 그림책, 다인면은 보드게임. 각 지역 아이들의 성향이나 흥미, 교육적 니즈를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하고 있거든요. 아,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모아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동네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생활 밀착 공간이 된 거네요. 무작정 조용히 책만 읽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정체성이 훼손되었다기보다는 지식을 전달하고 나누는 방식 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다변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용한 침묵이라는 전통적 규칙을 기꺼이 깨버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포용하는 거군요. 네, 지역사회의 미래를 안전하게 품어내는 아주 훌륭한 진화입니다. 이쯤 되니까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작은 도서관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평소에는 책을 읽는 도구였다가 시청에서는 시민들의 권위감을 낮추는 도구로 쓰이고 농촌에서는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돌봄 방패로 쫙 펼쳐지는 거잖아요. 맥가이버 칼 비유가 정말 찰떡이네요.
환경과 상황의 요구에 맞춰서 필요한 기능을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 다재다능한 멀티툴로 완벽하게 진화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거시적인 행정이나 이런 구조적인 사회 문제에서 조금 더 우리 눈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네, 아주 밀착해서 들어가 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당장 오늘 도서관이 어떤 유쾌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료를 보면 오늘이 도서관 주관의 첫날인 만큼 전국적으로 행사가 참 많습니다만 특히 여주시의 사례가 아주 디테일하고 흥미롭게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혹시 여주시에 계시거나 인근에 계시다면 오늘 당장 참여해볼 만한 기발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여주시에서는 도서관 속 작은 펼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작은 도서관들이 연합해서 행사를 시작했더라고요. 라인업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죠? 먼저 서사문부초관에서는 바로 오늘 오후에 버려지는 폐 그림책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가죽 북바인딩 체험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네, 그림책 재활용이네요. 그리고 북내 작은 도서관에서는 어제 최인선 작가 초청 강연을 한 데 이어서 무려 오늘부터 연체 지우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점동도서관에서는 이번 도서관 주간 내내 나만의 독서 명언 무드등 만들기 키트를 배부한다고 하네요. 얼핏 겉보기에는 뭐랄까 명절이나 가정의 달에 동네에서 흔히 하는 그런 평범한 만들기 체험 행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 문화센터 일일 강좌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행동경제학과 마케팅의 원리들이 숨어 있어요. 마케팅의 원리요? 가만 보자. 사실 제가 이 자료에서 제일 흥미롭게 본 게 북내 작은 도서관의 연체 지우개 이벤트거든요. 솔직히 누구나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잖아요. 책 빌려놓고 깜빡하는 경험이요? 네, 책 반납일 며칠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왠지 사서 선생님 보기 민망하고 죄책감이 막 들어서 아예 도서관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침대 밑에 숨겨둔 연체 도서 때문에 한참 못 간 적이 있거든요. 설마 이 이벤트가 그 죄책감을 리셋해주는 건가요? 하하,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연체 지우개는 기업 마케팅으로 치면 일종의 윈백 캠페인입니다. 아, 윈백 캠페인이요? 네, 서비스에서 이미 이탈한 고객의 마음을 다시 돌려서 불러들이는 전략이죠.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을 중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 허들이 바로 그 사소한 부채의식, 죄책감입니다. 맞아요. 책을 안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연체료나 대출 정지 기간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진입 장벽을 연체 지우개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유쾌한 명분을 통해서 제거해 주는 겁니다. 대사면 프로젝트인 셈이죠. 와, 잃어버린 이용자들을 다시 도서관 생태계 안으로 복귀시키는 엄청나게 영리한 심리전이었네요. 다 용서해 줄 테니 제발 다시 오기만 해라 이거잖아요. 네, 굉장히 똑똑한 전략입니다. 그럼 산복작은 도서관의 그 폐그림책 업사이클링 북바인딩은요? 이것도 단순히 손재줄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업사이클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직결되잖아요. 환경 문제요? 네, 버려질 뻔한 낡은 그림책에 가죽을 덧대어서 새로운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과정은요. 도서관이 단순히 과거의 지식만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트렌디하고 윤리적인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공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젊은 세대나 학부모들을 도서관으로 이끄는 아주 훌륭한 매개체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거죠. 와, 진짜 듣고 보니 행사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점동도서관의 독서 명언 무드등 만들기 키트 배부,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건 와서 만들고 가라고 하는데 키트를 나눠준다는 게 좀 특이하긴 했거든요. 아, 그게 바로 이 여주시 기획의 활용점정입니다. 보통 도서관 행사는 그 공간 안에서 딱 끝나게 마련이잖아요. 네, 끝나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무드등 키트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그날 밤을 떠올려 보세요. 침대 머리맡이나 자기 책상 위에다가 그 만든 무드등을 켜둘 거란 말이죠. 아, 도서관에서의 경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적인 방 안으로까지 연장되는 거군요. 네, 내일 밤 불을 켤 때마다 도서관에서 만든 그 무드등과 빛나는 독서 명언을 보게 되니까요. 와, 소름 돋네요. 마케팅에서 말하는 그 브랜드 터치포인트? 그러니까 고객 접점을 개인의 가장 사적인 생활 공간까지 쏙 밀고 들어온 거네요. 맞습니다. 공공의 공간이었던 도서관이 주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의 일상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정말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사서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역 주민들을 다시 도서관이랑 연결 지으려고 고민했는지 그 내공이 진짜 역력히 보입니다. 그냥 예산 남아서 하는 단순한 행사가 절대 아닌 거죠.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낸 섬세한 커뮤니케이션 설계였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본 이 자료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우리가 알던 조용한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는데요. 익산시 사례를 통해서는 권위적인 관공서 문턱을 허물고 시민들의 편안한 거실이 된 모습을 보았고요. 네, 그리고 성주군과 의성군 사례에서는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을 꽉 채워주는 든든하고 유연한 방패로서의 역할을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여주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지워주고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영리한 마케팅 전문가의 모습까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지만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아주 명확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흐름이죠? 작은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정적인 책의 보관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의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 형태를 바꾸는 생동하는 유기체인 거고요.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각종 결핍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믿음직한 생존 필수품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거죠. 네, 동네의 맥가의 보컬이자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우리 동네의 베이스 캠프가 된 셈이네요. 마침 오늘이 도서관 주간이 시작되는 일요일입니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당장 오늘 오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작은 도서관에 한번 쓱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뜻밖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나 잊고 있던 여러분의 취향을 다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침대 밑에 연체된 책 숨겨둔 분들 오늘 주머니에 살짝 챙겨가 보시고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도서관이 동네 사랑방, 아이들의 보드게임 놀이터, 또 가족 공예를 하는 창작 워크숍 공간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네,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 사람과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필연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이 모든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들이 도서관의 주류로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된다면 애초에 도서관의 절대적인 주인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책들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 커뮤니티 활동이 메인이 된다면 원래 주인공이었던 책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네,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활기찬 공간에서 혹시 책은 그저 이 멋진 지적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아름다운 인테리어나 어떤 공간을 장식하는 지적인 배경 정도로 남게 되는 건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묘한 기분이 드는 상상이네요. 빽빽한 책장 사이로 사람들의 대화 소리랑 웃음소리가 흐르고 수천 권의 책들은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보면서 일종의 지적인 배경음악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주인공이었던 책이 무대 장치로 한 발 물러나고 그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직접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살아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풍경인 거죠. 정보의 보관소에서 사람의 연결망으로 진화하는 도서관. 와, 그 끝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 그 멋진 미래의 도서관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동네 도서관이라는 그 맥가이버 칼에서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끄집어내게 되실지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신비로운 거실에서 뜻밖의 즐거움을 듬뿍 발견하는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